이렇게 실제 한국사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배경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한국사 퀴즈 앱도 있으니 첫 번째 댓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세조의 정책, 조선 정기. 조선시대에 세조라는 왕이 있었어요. 세조는 원래 수양대군이라고 불렸는데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된 인물이에요.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당시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신하들이 어린 왕을 도와 나라를 이끌고 있었어요. 수양대군은 이들 신하가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했고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등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에 결국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세조가 되었답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어요. 우선 직전법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전에는 퇴직한 관리에게도 토지를 줬는데 세조 때부터는 현직자에게만 주도록 바꾼 거예요. 또한 세조는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어요. 이 법전은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답니다. 그리고 세조는 왕권을 견제하던 집현전을 폐지하기도 했어요. 고려 태조 왕건, 고려 정기. 고려를 세운 왕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왕건은 송악, 지금의 개성 지역 호족 출신이에요. 그는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에서 장군으로 활약하다가 궁예가 점점 포악해지자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918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왕이 된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정했는데 이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 즉 개경으로 옮겼어요.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스스로 나라를 바치며 항복해왔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936년에는 후백제를 멸망시켜 마침내 후삼국 통일을 이루었어요. 왕건은 지방 호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많이 썼는데 그중 하나가 사심관 제도예요. 이 제도는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를 그 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감독하게 한 것이에요. 또 기인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했는데 이는 일종의 인질 역할을 한 거예요. 왕건은 후대 왕들에게 훈요 10조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불교를 숭상하고 풍수지리를 중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또한 서경, 지금의 평양을 중시하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왕건의 시호는 태조예요. 신해통공과 조선 후기 상업 정책, 조선 후기. 신해통공은 정조 때인 1791년에 실시된 상업정책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시전 상인들이 금난정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난정권이란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나 사상, 즉 개인 상인들은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조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했어요. 유기전은 비단, 무명, 종이, 어물, 모시, 저포 등을 파는 6종류의 큰 시전인데 이것만 특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 정책 덕분에 사상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경강상인이나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개성의 송상 같은 사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어요. 신해년에 시행되어서 통공, 즉 상업을 통하게 했다는 의미로 신해통공이라고 불러요. 칠지도와 백제의 대외 교류, 삼국시대. 백제는 삼국 중에서도 특히 대외 교류가 활발했던 나라예요.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외화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백제는 외에 다양한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칠지도예요. 칠지도는 이름 그대로 7개의 가지가 달린 특이한 모양의 칼이에요. 백제 근초고왕 때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칼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백제가 외에 보낸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현재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어 있어요. 칠지도는 백제와 외의 긴밀한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백제는 이 외에도 불교, 한자, 각종 기술자들을 외에 전해주면서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세조의 업적. 조선 정기. 조선시대에 세조라는 왕이 있었어요. 세조는 원래 수양대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된 인물이에요.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1차 왕자의 난은 세조의 아버지인 태종 때 일어난 일이고 세조 본인과 관련된 것은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1453년에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1455년에 단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세조가 되었어요.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어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왕이 직접 육조를 지휘하게 했어요. 또한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도 자주 열지 않았어요. 집현전 대신 홍문관을 나중에 설치했는데 이건 성종 때의 일이에요.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했어요. 이전의 과전법에서는 퇴직한 관리에게도 토지를 주었는데 이를 바꾼 거예요. 또 호패법을 다시 시행해서 백성들을 더 철저하게 파악하려고 했어요. 국방면에서는 오의도총부를 설치해서 군사지휘체계를 정비했어요. 함경도 일대에서 이시해의 란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하기도 했어요. 1467년에 길주를 중심으로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세조가 군대를 보내 진압했어요. 경연. 조선. 경연은 조선시대에 왕이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을 공부하던 제도예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경연의 목적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왕이 성군이 되기 위해 덕을 쌓고 올바른 정치를 배우는 거였어요. 경연에서는 주로 대학, 논어, 맹자 같은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교재로 사용했어요. 왕과 신하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연을 담당하는 관청은 홍문관이었어요. 홍문관 관원들이 경연관이 되어 왕에게 강의를 했어요. 경연은 하루에 3차례 열리기도 했는데 아침에 하는 조강, 낮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산군 때 경연이 폐지된 적이 있어요. 연산군은 신하들의 간언을 싫어했고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경연을 없애버렸어요. 이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하면서 경연이 다시 부활했어요. 을사사화와 외척 정치. 조선 정기. 조선 명종 때의 정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명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어요. 수렴청정이란 어린 왕을 대신해서 왕실의 어른이 정치를 맡아보는 것을 말해요. 이 시기에는 외척이 권력을 잡았어요. 외척이란 왕비 쪽의 친척을 뜻해요.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이 큰 권력을 휘둘렀어요. 윤원영은 을사사화를 일으켜서 반대파인 윤희밀파를 몰아냈어요. 을사사화는 1545년에 일어났어요. 이때 많은 사림 세력이 화를 입었어요. 명종 시대에는 외척 세력이 정치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졌어요. 또한 이 시기에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윤원영의 권력도 끝이 났어요. 동의보감. 조선 중기. 동의보감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의보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의학 백과사전이에요. 선조임금이 명을 내려서 편찬이 시작되었고 허준이라는 어휘가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편찬 도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결국 광해군 때인 1610년에 완성되었답니다.
동의보감은 총 2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침구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책의 특징은 중국과 한국의 의학 서적 500여 권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동양의학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치료법과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를 활용한 처방을 많이 수록했어요. 동의보감은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출판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답니다. 참고로 종두법은 동의보감과는 관련이 없어요. 종두법은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인데 조선 후기 정약용이 연구했고 이후 지석영이 본격적으로 보급했어요. 또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는 동의보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는 고려시대에 편찬된 향약 구급방이에요. 강감찬과 귀주대첩. 고려 정기. 강감찬은 고려시대의 명장이에요. 그의 출생지는 낙성대라고 불리는데요. 그가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강감찬이 활약한 전쟁은 거란의 3차 침입이에요. 1018년 거란의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을 때 강감찬은 상원수가 되어 군대를 이끌었어요. 먼저 흥화진에서 강물을 막아두었다가 적이 지나갈 때 터뜨리는 수공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귀주대첩이에요. 귀주에서 퇴각하던 거란군을 대파해서 살아 돌아간 병사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 귀주대첩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함께 우리 역사의 3대 대첩으로 꼽혀요. 강감찬은 이 공로로 추충 현모 안국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문화시중까지 올랐어요. 고구려 소수림 왕의 업적. 삼국시대. 고구려 소수림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소수림왕은 고구려 제17대 왕으로 371년부터 384년까지 재위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고구건 왕인데 고구건 왕은 백제 근초고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비운의 왕이에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신 후 왕위에 오른 소수림 왕은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어요. 먼저 372년에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승려 손도가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왔고 이것이 고구려 불교의 시작이에요. 같은 해에 태학이라는 교육기관도 세웠어요. 태학은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치는 곳으로 고구려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그리고 373년에는 율령을 반포했어요. 율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률 체계를 말해요. 이렇게 소수림 왕은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를 통해 고구려의 체제를 정비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다음 왕인 광개토 대왕 때 영토를 크게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라 골품제와 육두품의 한계. 고대 통일신라.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독특한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골품제는 혈통에 따라 사람들의 신분을 나누는 제도예요. 크게 골과 두품으로 나뉘는데요. 골에는 성골과 진골이 있었고 두품에는 육두품부터 일두품까지 있었어요.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신분이었는데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어요. 그 다음이 진골인데 진골은 최고관등인 이벌찬까지 오를 수 있었고 왕도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등급인 아찬까지만 오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육두품 출신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어서 불만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육두품 인물로는 최치원이 있어요. 최치원은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서 빈공과에 합격한 뛰어난 인재였어요.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항소경문이라는 유명한 글을 써서 이름을 떨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라로 돌아와서도 골품제의 벽에 막혀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시무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인사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다고 전해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해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해서 대통령제로 운영했고,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선출되었어요.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독립공채 발행이에요. 독립공채란 나라가 독립하면 갚겠다는 약속을 담은 채권이에요. 주로 해외에 사는 교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판매했어요. 또 임시정부는 국내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연통제를 만들었어요. 연통제는 국내 각 지역에 비밀 행정 조직을 두고 임시정부의 명령을 전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교통국을 설치해서 정보와 문서를 비밀리에 전달하는 통신망을 운영했어요.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이라는 기관지도 발행해서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어요.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답니다. 일제강점기 문화통치.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크게 두 가지 통치 방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단 통치식이었어요. 1910년대에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했는데 이건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역할까지 하면서 한국인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다스린 거예요. 이 시기에는 조선 태영령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태영이란 곤장으로 때리는 형벌인데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법이었어요. 그런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전국적으로 거족적인 저항운동이 펼쳐지자 일제는 더 이상 무력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는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했어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한국인의 신문 발행도 허용했어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때 창간되었지요. 하지만 이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만 부드러워 보였을 뿐 실제로는 경찰 수와 경찰서가 오히려 늘어났고 민족 분열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문화통치를 기만적인 통치라고도 불러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것도 이 시기인 1924년이에요. 다만 조선 태영령은 문화통치 시기에 폐지되었어요. 이처럼 1910년대 무단통치와 1920년대 문화통치의 특징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좋아요. 나당 전쟁. 통일신라 전기. 나당 전쟁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나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를,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했고 심지어 신라 땅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신라마저 지배하려고 했어요. 이에 문무왕은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당 전쟁이에요. 670년부터 676년까지 약 7년간 벌어진 이 전쟁에서 신라는 여러 중요한 승리를 거뒀어요. 675년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당나라 20만 대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또 676년에는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을 격파했어요. 이 두 전투의 승리로 당나라 군대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하는 삼국 통일을 완성했어요. 676년의 일이에요. 비록 고구려의 옛 땅 상당 부분을 잃었지만 외세인 당나라를 몰아내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룬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정약용. 조선 후기. 정약용은 조선 후기 정조 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실학자예요.
그는 경기도 광주 마현에서 태어났고 호가 다산이에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라고 불러요. 정약용은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 생활을 했어요. 특히 정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거중기를 설계해서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게 했어요.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기계예요. 또 한강에 배를 연결해서 만든 배다리도 설계했어요. 이 배다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 참배하러 갈 때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정약용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어 무려 18년이나 그곳에서 지냈어요. 유배지에서 지내는 동안 다산초당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요. 대표적인 저서로는 목민심서가 있어요. 목민심서는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이에요. 또 경세유표라는 책에서는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제안했고, 흠흠신서에서는 형벌과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방법을 다뤘어요. 정약용은 이처럼 수많은 저수를 통해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훈민정음과 세종대왕의 업적. 조선 정기. 훈민정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훈민정음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예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만든 이유는 당시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배우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훈민정음은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총 28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문자의 가장 큰 의의는 일반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비가 온 양을 측정하는 치구기를 만들었고,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경로도 제작했어요. 또한 농사에 필요한 지식을 담은 농사직서를 편찬하고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를 정리한 책들도 만들었어요. 장영실 같은 과학자를 등용해서 다양한 과학기구들을 발명하게 했고, 지편전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를 장려했어요. 이승만 정부. 현대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대통령이 되어서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할 때까지 약 12년간 집권했어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1950년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었어요. 이 법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으로 진행되었는데 지주에게서 땅을 사들여 농민에게 돈을 받고 나눠주는 방식이었어요. 이로 인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지주제가 해체되고 많은 소작농이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었어요. 1953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차결되었어요. 한국전쟁 휴전 직후에 맺어진 이 조약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방어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조약을 바탕으로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었어요. 또한 1958년에는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어요.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1959년에 사형당했어요. 이것은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 탄압 사례로 꼽혀요. 1948년부터 1949년까지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활동했어요.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지만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1949년에 해체되었어요.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이승만 시기가 아니라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에 개통되었어요.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 등 헌법을 여러 차례 고쳤고
결국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전국적인 시위로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야하게 되었어요. 민족 말살 통치. 일제강점기 후기.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쳤어요. 이 시기를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불러요.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이에요. 황국 신민이란 일본 천황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일제는 한국인을 충성스러운 일본 신민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또한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게 했어요.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라는 내용을 매일 암송하게 한 거예요. 신사 참배도 강요했어요. 일본 신을 모신 신사에 가서 절을 하라고 강제한 거예요. 심지어 창씨 개명까지 강요했어요. 한국식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민족 말살 통치 시기는 한국인의 언어와 이름과 정신까지 모두 빼앗으려 한 가장 혹독한 시기였어요. 안동 차전놀이. 고려 현대. 안동 차전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차전놀이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예요. 이 놀이는 동체 싸움이라고도 불러요. 마을 청년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편을 나누어서 서로 겨루는 놀이인데요. 각 편에서 대장을 뽑아서 동체라고 하는 큰 나무 기구 위에 태워요. 그리고 양편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대편 대장을 먼저 떨어뜨리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 놀이의 유래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 싸울 때 안동 지역 사람들이 왕건을 도와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해요. 이후 안동에서는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청년들이 편을 나누어 겨루는 놀이를 시작했다고 전해져요. 차전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마을의 단결력을 높이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주로 정월 대보름에 행해졌고요. 현재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안동에서 계속 전승되고 있어요. 의열단. 일제강점기. 의열단에 대해 알아볼게요. 의열단은 1919년 11월에 중국 만주 지린성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예요. 의열단이라는 이름은 정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실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의열단은 일제의 주요 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폭력 투쟁을 전개했어요. 암살과 파괴를 통해 일제의 식민 통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된 문서가 바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이 선언문은 1923년에 신채호가 작성했어요. 조선혁명선언에서는 민중을 혁명의 주체로 보았고 폭력을 혁명의 유일한 무기로 규정했어요. 외교 활동이나 준비론을 비판하고 직접 행복을 통한 독립쟁취를 주장했지요. 의열단원들은 실제로 많은 의거를 일으켰어요. 1920년에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같은 해 최수봉은 밀양경찰서를 공격했어요. 1921년에는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고 1922년에는 김익상과 오성윤이 상하이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려 했어요. 1923년에는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1926년에는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했어요. 이처럼 의열단은 개인적인 폭력투쟁으로 일제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하지만 1920년대 중반 이후 김원봉은 개별적인 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1926년에 중국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교육을 받았고 이후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의열단은 민중 직접혁명론에 기반한 대표적인 항일 무장투쟁 단체로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고려 문벌 귀족. 고려.
고려시대에는 문벌 귀족이라는 특별한 지배층이 있었어요. 문벌 귀족은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르거나 음서라는 제도로 벼슬을 받은 집안들이에요. 음서란 부모나 조상의 공로 덕분에 자손이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을 받는 제도예요. 이런 가문들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며 권력을 유지했어요. 문벌 귀족의 특징 중 하나는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어지는 토지인데 특별한 점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 귀족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어요. 또한 이들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세력을 더욱 키웠어요. 유력한 가문끼리 결혼을 해서 정치적 동맹을 굳건히 한 거죠. 대표적인 문벌 귀족으로는 경원 이씨 이자겸의 가문, 해주 최씨, 파평 윤씨 등이 있어요. 특히 이자겸은 자기 딸을 왕비로 보내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어요. 문벌 귀족들은 주로 유교적 학문을 중시했고 가문의 명예와 학문적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서희의 외교 담판. 고려 정기. 서희는 고려시대의 뛰어난 외교관이에요. 고려 성종 때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때 서희가 나섰어요. 서희는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직접談判을 벌였어요. 소손영은 고려가 옛 고구려 땅에 있으면서 왜 거란과 교류하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이에 서희는 오히려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고려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고구려에서 온 것이라고요. 게다가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원래 고려 땅인데 거란이 막고 있어서 교류를 못한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소선용은 서희의 논리에 설득당했고 결국 거란군은 싸우지 않고 물러갔어요. 더 놀라운 건 전쟁 없이 오히려 강동 육주라는 넓은 땅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압록강 동쪽의 6고을을 고려 영토로 확보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이에요. 한치의 피도 흘리지 않고 적군을 물리치고 땅까지 얻어낸 역사의 기일이 남을 외교적 승리였어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 고려 후기. 공민왕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민왕은 고려 후기의 왕으로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는 원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어요. 먼저 원나라의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원나라 풍속인 변발과 호복을 금지했어요. 또한 원나라가 빼앗아 갔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되찾았어요. 정치적으로는 원나라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던 친원 세력인 기철일당을 숙청했어요. 공민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방이라는 인사기구도 폐지했어요. 정방은 무신정권 때 만들어져서 인사권을 장악하던 기구였는데 이것을 없애서 왕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려 했어요. 또한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어요.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했어요. 이를 통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 했어요. 북로군정서. 근대 일제강점기. 북로군정서는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예요. 대한제국 군인 출신인 김좌진 장군이 사령관을 맡았고 이범석이 참모장으로 함께했어요. 북로군정서는 서일이 이끄는 대한정의단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부대는 만주 지역에서 가장 체계적인 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사관 연성소라는 군사학교를 운영하면서 독립군을 양성했어요.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는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이에요. 김좌진 장군의 지휘 아래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등 여러 곳에서 연속으로 전투를 치르며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어요.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이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어요.
청산리 대첩 이후 일본은 만주의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경신참변을 일으켰어요. 이에 북로군정서를 비롯한 여러 독립군 부대들은 밀산으로 이동해서 대한독립군단으로 통합되었어요. 이후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자유시 참변을 겪는 비극을 맞기도 했어요. 진주 농민봉기와 임술 농민봉기. 조선 후기. 진주 농민봉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사또는 1862년에 경상도 진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농민 항쟁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삼정의 문란이 아주 심각했어요.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황곡을 말하는데요. 세금 제도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진주에서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리며 백성들을 심하게 수탈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봉기는 단순히 진주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같은 해에 전국 각지로 농민봉기가 퍼져나갔는데 이것을 임술농민봉기라고 불러요. 1862년이 임술년이었거든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조선 정부에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서 세금 제도를 바로잡으려고 했을 정도예요. 삼정이정청은 삼정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만든 임시기구였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백성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답니다. 참고로 홍경래의 난은 181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진주 농민봉기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또 동학농민운동에서 내세운 보국안민, 제폭구민 같은 구호는 1894년의 일이니까 시기가 많이 달라요. 5.18 민주화 운동. 현대 1980년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일어났어요.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이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어요.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어요.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 시민군을 조직해서 계엄군에 맞섰어요. 약 열흘간 광주는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으로 항쟁은 끝났지만 이 사건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1980년 5월 17일에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이에 광주 시민들이 항거한 것이에요. 참고로 유신헌법은 1972년에 선포되었는데 이건 5.18 민주화 운동보다 8년이나 앞선 일이에요. 유신헌법 반대 시위는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5.18 민주화 운동은 유신체제가 끝난 후인 1980년에 일어난 거예요. 고려 전시과 제도. 고려.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려는 건국 초기에 당나라의 토지 제도를 참고해서 전시과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전시과는 관리들에게 관직의 대가로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관리, 즉 수조권을 나눠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지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둘 권리만 준다는 거예요. 전시과에서 전은 곡식을 거두는 땅이고 시는 땔감을 얻는 땅을 말해요. 관리들은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함께 받았어요. 전시과는 시대에 따라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경종 때 시정 전시과가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인품과 관 등을 함께 고려해서 토지를 나눠줬어요. 그 다음 목종 때 개정 전시과가 시행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인품을 빼고 관 등만 기준으로 삼았어요. 마지막으로 문종 때 경정 전시과가 완성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정비된 형태예요. 전시과의 대상은 문무관리부터 군인, 한인까지 포함되었어요. 다만 전시과는 원칙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문세족들이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세습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폐단이 심해지자 고려 말 공양왕 때 과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고려시대에는 공음전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5품 이상 고위 관리에게 주어진 토지로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어요. 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흔전은 영구히 세습이 가능했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현대 2000년대. 6.15일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에 발표된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합의한 내용이죠. 이게 바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이 선언에서는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약속했어요. 또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북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하자는 정책이었죠. 이 정책 덕분에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2000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 가족들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또 개성공단 건설 합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도 시작되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이었답니다. 통일신라의 대외교역.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대외 교역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활발한 대외 무역을 펼쳤어요. 특히 당나라와의 교역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신라는 중국의 금, 은, 인삼 같은 특산품과 정교하게 만든 세공품들을 수출했어요. 반대로 중국에서는 비단, 서적, 도자기 같은 물품들을 수입했답니다. 이런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산동 지역에는 신라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생겨났어요. 이걸 신라방이라고 불렀어요. 또 신라인들을 위한 절인 신라원, 그리고 신라인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신라소라는 기관도 설치되었어요. 이렇게 중국 내에 신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될 정도로 교역이 활발했던 거예요. 신라의 해상무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장보고예요. 장보고는 흥덕왕 때인 828년에 청해진을 설치했어요. 청해진은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 지역에 있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고 당나라,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장보고를 해상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동학. 조선 후기. 동학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민족 종교예요. 1860년 경주 출신의 최재우가 창시했어요. 최재우는 몰락한 양반지방 출신이었는데 당시 조선 사회가 안으로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밖으로는 서양 세력이 밀려오는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학이라는 이름은 서학, 즉 천주교에 대응해서 지은 거예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가 서학이라면 우리 동쪽 나라의 종교는 동학이라는 뜻이에요.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 하늘님이 있으니 신분이 높든 낮든 모두 평등하다고 가르쳤어요. 양반이나 천민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또한 후천개벽 사상을 주장했어요. 지금까지의 낡은 세상인 선천시대가 끝나고 새롭고 이상적인 후천시대가 열린다는 믿음이에요. 동학에는 유교,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민간신앙의 요소도 함께 녹아 있어요. 여러 종교의 좋은 점을 모아서 만든 종합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동학은 보구간민을 내세웠어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가르침 때문에 힘들게 살던 백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조선 정부는 동학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종교로 보았어요. 결국 1864년에 최재우는 혹세무민, 즉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목으로 대구에서 처형당했어요. 최재우가 죽은 뒤에는 최시형이 2대 교주가 되어 동학을 이끌었어요.
그는 교단을 정비하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같은 경전을 편찬했어요. 동학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어요. 이승만 정부. 현대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어요. 그는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죠.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재헌국회가 구성되었고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어요.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우선 1948년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가 설치되었어요.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고 결국 반민특위는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말았어요. 또한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어요. 이 법을 통해 지주의 땅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농지개혁이 실시되었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가가 지주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농민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이에요. 이승만 정부는 1950년 한국전쟁을 겪었고 전쟁 중에도 1952년 부산에서 발췌 개헌을 단행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었어요. 1954년에는 4.4 오입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앴죠. 결국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해 4월 19일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것이 4.19 혁명이에요.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주요 사건 순서. 근대 현대.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났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두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개항기를 살펴볼게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문호를 개방했어요. 이후 1882년에는 구식군인들이 차별의 불만을 품고 이모군란을 일으켰고 1884년에는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어요.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같은 해 갑오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1895년에는 을미사병과 을미개혁이 있었고 1896년에는 아관파천이 일어났어요.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같은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같은 독립군의 활약이 있었어요. 1926년에는 6.19 만세운동, 1929년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40년대에는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고 1945년 광복을 맞이했어요. 광복 이후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헌법 공포, 1979년 10월 26 사건과 12위 사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차례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건들의 순서를 큰 흐름으로 기억해두면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조선 후기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 조선 후기. 조선시대에는 서얼이라는 신분계층이 있었어요. 서얼은 양반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해요. 이들은 아버지가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어요. 조선은 적서차별이 매우 심한 사회였거든요. 서얼들은 문장과 학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과거 시험에서 문과에 응시하기 어려웠고 높은 관직인 청요직에 오를 수 없었어요.
이런 차별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자 서얼들의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래서 서얼들은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 소청운동을 전개했어요. 소청운동이란 나라의 청원을 올려서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일어났고 정조 때 일부 서얼들에게 관직 진출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어요. 한편 서얼들은 시사라는 시 모임을 결성해서 문학활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시사로는 송석원 시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서울 출신 시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문학적 재능을 뽐냈어요. 고려시대 관악 진흥책 고려 고려시대에는 유학이 크게 발달했어요. 특히 문헌공도라고 불리는 최충의 사학이 매우 유명했는데요. 최충은 해동공자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유학자였어요. 그가 세운 구제학당을 시작으로 사학 12도가 생겨나면서 사립교육기관이 크게 번성했어요. 이렇게 사학이 인기를 끌자 오히려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은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위축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려 왕들은 관학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어요. 먼저 서적포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책을 출판하고 보급했어요. 또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했어요. 사액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한 것은 조선시대의 일이에요. 독서상품과는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실시한 관리 등용제도예요. 책을 읽는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았는데 골품제의 벽에 막혀 실패하고 말았어요. 초계문신제는 조선 정조 때 시행한 제도로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뽑아 규장각에서 재교육시킨 것이에요. 속장경은 고려 선종 때의 의천이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편찬한 불교 경전이에요. 홍문관 조선 정기 홍문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홍문관은 조선시대에 설치된 학술 및 언론기관이에요. 세조 때 집현전이 폐지된 후 성종 때 홍문관이 새롭게 설치되었어요. 홍문관의 주요 역할은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왕에게 학문을 강론하는 경연을 담당하기도 했고 왕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도 했어요. 홍문관에는 대제학과 부제학 같은 높은 관직이 있었어요. 대제학은 문인들 사이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로 여겨졌어요. 홍문관은 옥당이나 옥서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옥당은 옥으로 된 집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귀하고 품격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홍문관은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삼사라고 불렸어요. 삼사는 조선의 대표적인 언론기관들로 왕과 신하들을 감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했어요.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했고 사간원은 왕에게 간언을 올렸으며 홍문관은 학문적 자문과 함께 언론 기능을 수행했어요. 이 세 기관이 힘을 합쳐 권력의 횡포를 견지했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가 비교적 안정될 수 있었어요. 안경과 몽유도원도 조선 정기 앙견은 조선 초기 세종시대에 활동한 화가예요. 그는 조선 정기를 대표하는 궁중화원이었어요. 앙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그림은 안평대군이 꿈에서 도원을 거닐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린 거예요.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예술을 사랑했던 왕자였어요. 몽유도원도는 1447년에 그려졌는데 단 3일 만에 완성했다고 해요.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현실 세계가, 오른쪽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이상적인 도원이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현실과 이상 세계를 하나의 화폭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에요. 세종시대는 조선 문화가 크게 꽃피운 시기였어요. 한글이 창제되었고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과학기구도 발명되었어요. 삼강행실도라는 책도 이 시기에 편찬되었는데 충신과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실어서 백성들의 교화에 사용했어요. 장영실은 세종 때 활약한 과학자로 자경로라는 물시계와 혼천이 같은 천문기구를 만들었어요. 김영삼 정부와 금융실명제 현대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시기의 금융실명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전격 실시한 제도예요. 이전까지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비자금이나 검은 돈을 숨기는 데 악용되었거든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금융거래를 본인 이름으로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부정부패를 막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이었어요.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고도 불리는데 32년 만에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대통령이 취임한 정부였어요. 이 시기에는 하나회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등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임기 말인 1997년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삼국사기. 고려 중기. 삼국사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의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책이에요. 1145년에 완성되었는데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편찬 체제는 기전체를 사용했는데 기전체란 본기, 열전, 지, 연표 등으로 나누어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본기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열전에는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삼국사기를 썼어요. 그래서 신비롭거나 비합리적인 이야기는 많이 빠져 있어요.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의 삼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찬사서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정사 형식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동아시아 역사 서술의 표준을 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삼국사기. 고려 중기. 삼국사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의 인종의 명령으로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서예요. 1145년에 완성되었는데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이 책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편찬 배경을 보면 묘청의 난이 진압된 후에 만들어졌어요. 당시 인종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김부식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김부식은 유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했어요. 삼국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전체 형식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기전체란 중국의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사용한 방식인데요. 본기와 열전, 지, 표 등으로 나누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본기에는 왕들의 역사가, 열전에는 뛰어난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삼국사기는 총 5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라 본기 12권, 고구려 본기 10권, 백제 본기 6권, 연표 3권, 잡지 9권, 열전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김부식은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라 본기의 분량이 가장 많아요. 평양의 역사적 위상과 변천. 고려 정기. 평양은 고려시대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라는 유훈을 남겼는데요. 이건 후대 왕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서 평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태조는 평양이 수덕이 순조로운 땅이라서 우리나라 짐액의 근본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1년에 100일 이상 평양에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했답니다. 평양은 원래 고구려의 수도였어요. 장수왕 때 427년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거든요. 이건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려는 남진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고려시대의 평양은 서경이라고 불렸어요. 개경, 동경과 함께 삼경 중 하나였답니다. 서경은 북방 진출의 거점이자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묘청은 서경천도를 주장하며 난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때가 1135년이에요. 조선시대에도 평양은 중요했어요.
평안도의 중심 도시로서 대동강을 끼고 있어 무역이 활발했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상업이 크게 발달했어요. 평양 상인들은 의주 상인들과 함께 대청 무역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조선 후기 평양에서는 조만식 등이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기도 했어요. 이건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는 경제 자립운동이었답니다. 숙종. 조선 후기. 숙종은 조선의 19대 왕이에요. 재위 기간은 1674년부터 1720년까지로 무려 46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숙종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아주 격동적인 시기였는데요. 바로 환국이라는 정치 변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환국이란 집권 세력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말해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 과정에서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숙종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예요.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다가 나중에 다시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어요. 이 일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소설 사시남정기의 모티브가 되었어요. 사시남정기는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로 착한 아내 사씨가 악한 첩 교씨에게 쫓겨났다가 결국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숙종 시대에는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나라와 국경을 정하기도 했어요. 장보고. 통일신라 후기. 장보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장보고는 통일신라 시대에 활동한 인물이에요. 그는 젊은 시절 당나라로 건너가서 군인으로 활약했어요. 당시 당나라에서는 무령군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장보고는 거기서 무령군 소장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당나라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됐어요. 바로 신라 사람들이 해적에게 잡혀서 노비로 팔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걸 본 장보고는 큰 결심을 하고 신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흥덕왕에게 건의해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어요. 청해진은 일종의 해군 기지 같은 곳이에요. 장보고는 이곳을 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신라 사람들이 노비로 끌려가는 것을 막았어요. 또한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 당,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장보고를 해상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국 산둥반도에는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워서 당나라에 있는 신라인들을 보살피기도 했어요. 장보고는 동아시아 바다를 누빈 위대한 해상 세력가였답니다. 견훤. 후삼국. 견훤에 대해 알아볼게요. 견훤은 후삼국 시대를 연 인물 중 하나예요. 그는 상주 가은현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신라의 군인이었는데 신라 말기에 나라가 혼란해지자 스스로 군사를 일으켰어요. 892년에 무진주, 지금의 광주 지역을 점령하고 세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900년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서 후백제를 세웠어요. 견훤은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어요. 927년에는 신라의 수도 경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우기도 했어요. 같은 해 공산 전투에서 고려의 왕건과 싸워 크게 이겼어요. 이 전투에서 왕건은 신순겸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견훤의 말년은 비극적이었어요. 아들들 사이에 후계자 다툼이 벌어졌거든요.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는데 맏아들 신검이 이에 반발했어요. 935년에 신검은 동생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어 버렸어요. 견훤은 금산사에서 탈출한 뒤 고려의 왕건에게 투항했어요. 그리고 936년 고려군과 함께 후백제를 공격하는 데 참여했어요. 결국 후백제는 멸망하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어요.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와 50 총선거. 현대 정부 수립기.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에 대해 알아볼게요.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어요.
이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있었는데 독립된 정부를 어떻게 세울지가 큰 문제였어요. 유엔 총회는 결의안 112호를 통해 한국의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위원단의 임무는 한반도 전체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를 감독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련이 위원단의 북한 지역 입국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에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5.1 총선거예요. 이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유엔 총회 결의안 112호는 1947년에 채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5.1 총선거는 1948년에 실시되었으니 8월 15 광복 이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일이에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정책. 일제강점기 후기.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시기예요. 일본은 우리 민족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어요. 먼저 1910년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어요. 조선 총독부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만든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총독은 일본 천황이 직접 임명했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일제는 1910년대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어요. 겉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확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은 토지나 서류가 미비한 토지를 빼앗아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어요. 일제는 우리말과 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제로 시켰어요.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폐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193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 말살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창씨 개명 정책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어요. 또한 신사 참배를 강요해서 일본의 신사에 가서 절을 하도록 했어요. 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정책이었어요. 한편 만민공동회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인 1898년에 열린 민중집회예요. 독립협회가 주도했고 자주국권과 자유민권을 주장했어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반대하고 민중의 정치 참여를 요구했던 집회였어요. 조선 붕당 정치와 예속 논쟁. 조선 후기. 조선시대에는 붕당이라는 정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붕당은 같은 학문적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대표적인 붕당으로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 동인은 나중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어요. 서인은 이이와 성원의 학문을 이어받았고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따랐어요.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처음 갈라졌는데 이 분열의 계기는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서인은 인조 반정을 주도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어요.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죠. 한편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크게 다투었어요. 이것을 예속 논쟁이라고 해요. 서인은 왕실도 일반 사대부와 같은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인은 왕실은 일반 사대부와 다른 특별한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했어요. 숙종 때에는 황국이라고 해서 정권이 급격하게 바뀌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몰려나고 서인이 집권했고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몰려나고 남인이 집권했다가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았어요. 조선 후기 탈춤과 서민 문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히 서민 문화가 크게 발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탈춤이 대표작이에요. 봉산 탈춤,
양주별산대놀이 같은 탈놀이가 전국 각지에서 공연되었어요. 이런 탈춤에서는 양반의 허위의식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풍자했어요. 말뚝이 같은 하인 캐릭터가 양반을 조롱하고 놀리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죠. 이것은 당시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조선 후기에는 서당이 널리 보급되어 평민들도 교육받을 기회가 늘어났어요. 또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한글 소설이 유행하면서 서민들도 문학을 즐기게 되었어요. 민화도 이 시기에 크게 유행했는데 까치와 호랑이, 모란꽃 같은 소각하고 해학적인 그림들이 서민 가정에 널리 퍼졌어요. 장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 전국 곳곳에 생겼어요. 하지만 제산의 자녀 균분 상속은 조선 후기가 아니라 조선 전기의 모습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오히려 장자 우대 상속으로 바뀌었답니다. 강화도 역사 유적. 선사시대 고려 조선 근대. 강화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섬이에요. 이 섬에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역사 유적이 남아 있어요. 먼저 고인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에요. 커다란 돌을 여러 개 세우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린 형태인데 당시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돼요. 강화도에는 수십 기의 고인돌이 분포해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참성단이 있어요. 참성단은 만이산 정상에 있는 제천단인데 전설에 따르면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았다고 해요. 지금도 전국체전 성화를 이곳에서 체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성보가 있어요. 광성보는 강화도의 해안을 방어하던 군사시설이에요. 특히 1871년 신미양요 때 어제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이 미국 함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것으로 유명해요. 비록 패배했지만 끝까지 저항한 호국 정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강화도는 또한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옮긴 곳이기도 해요. 1232년부터 약 40년간 고려의 임시 수도 역할을 했고 이 시기에 8만 대장경 제작이 시작되었어요. 수원 화성. 조선 후기. 수원 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수원 화성은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이 세운 성곽이에요.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면서 그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화성을 쌓았답니다. 이 공사를 총지휘한 사람은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은 거중기라는 기계를 설계해서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게 했어요. 덕분에 공사 기간도 줄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었죠. 수원 화성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요. 화홍문은 수원천 위에 세운 수문인데 7개의 무지개 모양 수문이 있어서 홍수 때 물을 빼는 역할을 해요. 팔달문은 화성의 남쪽 정문이에요. 서장대는 서쪽에 있는 지휘소로 장수가 올라가서 군사들을 지휘하던 곳이에요. 서북 공심도는 적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만든 망루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심돈이에요. 안이 텅 비어 있어서 공심돈이라고 불러요. 수원 화성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전통적인 축성 기술과 서양의 과학 기술이 잘 조화된 성곽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답니다. 비변사. 조선 중기. 비변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변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회의기구예요. 원래는 임시기구로 시작했어요. 조선 중종 때 삼포외란이 일어나면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었어요. 그러다가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점점 중요해졌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예 상설기구가 되었어요. 비변사는 원래 군사 문제만 다루려고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권한이 커졌어요. 나중에는 국방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논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많이 약해졌어요. 비변사의 수장은 도제조라고 불렀어요. 그 아래에 제조, 부제조 등의 관직이 있었어요. 비변사에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살렸어요. 이렇게 해서 비변사는 약 300년 정도 존재하다가 사라지게 되었어요.